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가격은 오전 한때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도 김치 프리미엄 해소로 떨어지던 금값은 한돈 3.75g에 60만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2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 이익이 59조 3천억 원으로 6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다만 이자액 증가율은 둔화됐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 이익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의 급여를 20% 깎기로 결정했고 전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건설 경기 악화와 중국의 적과 공세로 경영 사정이 나빠졌고 노사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로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가 열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조지현 홈플러스 사장은 전날까지 상거래 채권 3,400억 원을 상환했고 거래 유지율도 95%에 달한다며 대기업 협력사에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들은 사기 혐의로 압박하고 있어 홈플러스 사태가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홈플러스 문제와 정상화 가능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점주들과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입점업체,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홈플러스 사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홈플러스 사태, 오늘 홈플러스 경영진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적 지금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상거래 채권을 잘 갚아나가고 있다, 이런 게 핵심인데 이성원 총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좀 뒤늦은 것이 아닌가, 진즉에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역시 가장 핵심적인 입점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정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해 나가고 있고 여력도 있다라는 발표를 해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어제 일단 입점업체들 중에 식음료 판매점들은 1월분에 한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좀 뒤늦게 정산이 됐는데 문제는 1월분 전부가 입점업체들이 정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상환 계획, 정산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직접 저희가 점주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 오늘 여튼 경영진들은 지금 시재가 현금이 1,600억 원 있다. 그리고 계속 지급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지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달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북수원점에서 안경 점포를 운영하고 계세요. 강경모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영진들은 상거래 채권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입점업체들한테 정상금을 주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정상금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일자로 해서 10일에 앞서 입금이 됐었던 식음료 코너 쪽에서는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13일 어제자로 해서 나머지 리빙팀들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가 되었는데 오늘자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직 몇몇 점주님들이 정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현재 계신 상태입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정산을 못 받고 있다. 지금은 1월분을 다 받았어야 되는 날입니까? 지금이 오늘로 보면다면? 네, 1월분은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3월 4일로 날짜로 따지자면 3월 4일로 정산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지금 파악한 부분들로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의 여력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제 1금융권이 어려우신 분들은 2금융권 혹은 4금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차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적으로는 변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네. 차라리 차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지금 아예 아무런 변제도 변제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게 사실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소수의 분들이긴 하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상금을 차질 없이 갚아 나가겠다고 경영진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받지 못한 분들은 참 힘겹게 견디고 있네요. 네네. 지금 입점주들이 보기에 정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데 어떤 게 지금 문제입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임대 계약이 나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임대갑의 경우에 점주가 개인 결제 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매일매일 점주의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네. 정해진 날짜의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만 하면 되는 방식인 거고요. 예. 요번 사태에 가장 피해를 본 임대을의 경우에는 홈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해당 단말기로 카드를 비롯한 상품권, 현금 모두 다 홈플러스 측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고요. 예. 해당 매출은 2월 말일에 수수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점주들에게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업 회생으로 홈플러스의 유동 자산이 이제 법원의 회생 채권으로 묶이는 사태가 생기면서 그 점주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 대금도 모두 함께 묶여버린 사태가 고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이제 점주의 의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언제든 홈플러스의 결정에 의해 지금과 같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불안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홈플러스 측과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이제 일단 안전 장치를 그래서 마련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후 정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후정산 방식을 우선적으로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제 홈플러스 점주들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조금 오고 갔나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대금 정산 계획에 대한 구체화인데요. 구체화. 네, 우선 이제 미지급된 1월 대금은 지급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문으로 요청을 우선 드렸고요. 예. 네, 그리고 기업 회생법원에 제출된 계획서를 공유 요청을 우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급 운영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현재 시중의 은행권에서 이제 홈플러스 협력 업체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점주님께서 은행 담당자들에게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고 있고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속속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부 점주님들이 이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안내와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홈플러스 키오스크 관련된 방금 안내 드린 부분이라 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는 사측과 입점업체 간의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제 앞으로 이제 회생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이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 진행으로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이제 집행 유도에 대한 그런 협력에 대한 방안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입점업체 홈플러스 사측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에 대한 마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서로 이제 간담회에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간담회 사항을 이제 홈플러스 측에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하셨겠네요.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걸 좀 들어줘라 이렇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의 현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수원점에서 안경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강병모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입점업체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김준익 교수님 어떻습니까? 홈플러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매출은 좀 제대로 되고 있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거래 채권 잘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금 동원 능력이라는 이런 거 보면 조금 잘 제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아직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홈플러스 같은 형태의 마트들이 보통 이제 오프라인의 플랫폼의 형태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 하나의 그 홈플러스 안에 지금 점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이제 현금이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태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런 복합된 가치 사슬 자체가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을 이 플랫폼에 대한 항상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불안감이 바뀌게 되면은 현금이나 유동성 부분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속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점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성원 총장이 보시기에 다 걱정하는 게 이 정산금 받는 거잖아요. 후 정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지금은 일단 전부 모든 돈이 홈플러스에 들어간 다음에 수수료를 떼고 다시 받는데 이 점주들이 직접 돈을 자기 계좌로 받는 방법 그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 변경만 해주면 가능하고요. 심지어 약관에는 특약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다행히 1월분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1월분 정산은 거의 다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2월, 3월, 4월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이 경영 정상화가 될까? 근데 오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된 매출 금액은 홈플러스 측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신 홈플러스 측에 입금됐던 이 금액이 우리에게 거의 40일이 지나서 수수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될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할 테니 후정산 방식으로 변경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몇몇 점포들에서는 아마 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빨리 매출금을 본사로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좀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고 있는 점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 때문에 돈을 미리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정산이 입금을 안 하고 자기들이 계좌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수료 금액이 나오면 이제 입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은 저희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사과 요청을 해서 사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 간담회 때는 본사와 함께 이것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점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점주들이 해달라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 마트들이 그렇게 후정산하는 경우가 좀 없죠?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런 그 특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특정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카드사 할인도 있고 통신사 혜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주들의 수익금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정산 방식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은 이것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홈플러스 본사가 그 부족한 현금 유동성 때문에 점주들의 매출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유동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홈플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점주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후정산 문제 참 마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먼저 다 대금이 들어간 다음에 수수료를 떼고 점주들한테 정산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일부 점주가 그렇게 먼저 돈을 자기 계좌로 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이 점주들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기업보험도 있고요. 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도 있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그 직전에 발행했다. 참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건지 투자자들이 왜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이제 뭐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예. 내가 구매한 채권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사실 기업 채권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이거든요. 은행보다 높은 금리,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차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통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예. 내가 투자한 게 어느 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채권을 구매할 때 알고 있었던 정보와 그리고 지금 나중에 그 이후에 판매할 때 뭐 숨겼던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 채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ABS TV를 발행한 것 2월 25일이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2월 28일. 알지 않았겠나 미리.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며칠 전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바로 이들이 주장한 것이 사실 이 홈플러스와 MBK 그리고 카드사들이 짜고 친 판에 속았다. 본인들은 속았다. 이것은 일종의 알고도 채권을 발행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는 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예. 빠른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예. 아직 저희 이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 이거는 예.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도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상거래 채권으로 봐달라.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입점업체들과 저희와 같은 그 자영업 단체들 그리고 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한번 저는 피해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것들이 부분별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협력업체, 피해업체, 근로자들 이런 투자 손실이 난 분들까지 한번 피해 대책위를 한번 구성하는 것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점업 점주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채권을 산 분들은 전체적으로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사 측과 조금 좀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이제 채권을 발행했느냐 여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이미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만약에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뭐 고의적으로 아무래도 기만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기죄로 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희가 이미 2013년도에 동행그룹에서 한번 그런 불안전한 판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기적 발행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2013년 동행그룹 때 그때 상당히 좀 주요 임원들이 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라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앞에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분명히 지금 상당히 좀 큰 문제로 형사처벌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존 사례를 보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뭐 그게 사실 투자자의 책임까지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아무래도 뭐 그 여기랑 연결성은 없고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뭐 범죄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 모르고 투자를 한 거니까요. 다만 이제 내가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의 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마 충분히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분쟁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손실 보전 논의라든지 그런 걸 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하고 이제 투자자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제가 투자를 그렇죠. 1억을 했는데 못 받게 생겼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투자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이냐. 이 채권을 판 증권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투자자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이것도 상당히 분쟁이 되겠어요. 나중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제일 낮을 거라고 제일 저는 적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거짓된 정보에서 모든 게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뭐 분쟁 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 보전 이거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만약에 말씀하셨던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채권을 발행했느냐.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사전에 일단 눈치채고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증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의혹보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문해 주시는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예.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쉽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교수님 말씀하신 사기죄나 뭐 자본시장법 위반, 민사상, 뭐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네.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단순히 홈플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저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반, 산업 전반에 걸친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대주주. 예. 왜냐하면 저희 자영업자도 생각보다 사모펀드와 연관된 협력이라든가 산업 자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애초에 사모펀드가 와서 해당 분야의 기업체나 산업 자체를 활성화할 거란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순간 언젠간 이것들을 팔고 다시 빠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노동자와 같이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실제 활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 매각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모펀드 MBK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MBK가 매각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매각이 이루어져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점포나 자산 매각을 해왔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요한 점포. 건물과 토지를 매각을 해서 또 입점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당 부분 퇴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모펀드 역할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의 대주주 이번에 이제 경영 실패한 셈인데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MBK 파트너스는 이 홈플러스를 사는 그 펀드의 운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그 수익이 뭐 1조를 챙겼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MBK 파트너스는 수수료 수익 챙기고 그러나 홈플러스 경영진 납품업체, 입점업체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모펀드의 지금 역할이랄까? 지금 사모펀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성훈 총장님 하셨는데. 뭐 일단 뭐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또 긍정적인 작용도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알짜 기업인데 도산하기는 뭐 유동성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럴 때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회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그 경쟁력을 다시 확보시키고 그게 국가 경쟁력까지도 연결되는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홈플러스가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 보통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의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다가 이제 판매를 통하고 본인들은 이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특히 이제 이런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홈플러스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곳에서는 단순히 이제 주주이익 극대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한 또 그런 경쟁 우위 특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런 현재 이런 산업에서는 조금은 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쟁 우위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좀 적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사모펀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이 업계에 지금 유통을 좀 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모펀드의 이제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사모펀드 이제 벤처기업 성격으로 벤처기업들 뭔가 조금 기업 가치를 올려서 뭔가 좀 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많은 좀 문제가 있다. 상생 지속 가능 면에 조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MBK 파트너스 대주주인 저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회장한테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동안 수익도 많이 냈으니까 뭐 사제 출연이라도 해라. 이런 게 조금 요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그 홈플러스 대응을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홈플러스를 정말 다시 정상화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홈플러스 직원들 중심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MBK의 반응은 저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MBK 반응. 예, 그래서 김병주 회장도 사제 출연 요구가 저희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있고 뭐 조만간 국회 뭐 출석 또 예정되어 있긴 한데 과연 그때 뭐 입장을 밝힐 것인가 저희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홈플러스 경영진의 그 사과 자리에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 나와서 뭔가 이 회사가 도산이 되면 안 된다.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좀 당부하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과연 이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 마침 지금 국세청이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8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정상화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조금 너무 그냥 몰아치는 게 아닌가 이런 반론도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항상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은 제가 봤을 때는 양면의 그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의심을 갖고 유구점을 제기하고 있었던 그런 책임, 경영 그리고 또 이제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견제를 위한 조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그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또 지나치긴 뭐 저희가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또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나 과도한 공세를 하게 되면 좀 사실 홈플러스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 잘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수습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또 대응도 또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리소스가 또 분산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건 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은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또 너무 그쪽에만 저희가 무게중심을 가게 되면 정작 필요한 거는 저희 아까 지금 전화 통화했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또 이 모든 걸 원상복구 시킬지에 대한 그런 걸 빨리 하는 게 균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플러스의 사실상의 경영 실패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열풍이 이런 대형 할인마트의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의 큰 변화가 지금 그런 변화를 이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플러스인들 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변화에? 이제 골목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를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커머스의 도입으로 대형마트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요인은 맞으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를 지원했다? 그건 무슨 맞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수축산물 행사라든가 쿠폰 발행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 바로 50% 삼겹살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프라인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또 해왔고 이 와중에 물론 폐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뭐 대형 유통기업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상당 부분 더 규모가 큰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무한 확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로 많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또 이커머스가 아주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너무 올려서 식당들이 결국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과연 이제 이커머스가 무조건 긍정적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커머스의 역할 그리고 이커머스와 여전히 오프라인과의 상생 내지는 앞으로의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여튼 이커머스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네,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물론 계속 그 시장 규모는 커져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한 246조 거의 한 250조 육박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순위로 보면은 세계 5위권입니다. 예. 예, 그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파일럿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좀 이번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충격 탓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끊임없이 이커머스랑 연결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왜 너무 지속 가능성이나 그런 지속 경영을 왜 하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 절차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관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희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경영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상법 개정안 왜 이렇게 논란이 큰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상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통과된 이후에도 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개 반대. 정부 여당 조금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왜 어떤 내용이길래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골자가 뭡니까 지금 이게? 본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회사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보면 네.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번 법안을 보면 이사는 그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네. 주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총주주, 예. 전체 전체 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법안 내용이 조금 명료하지 못하네요. 총주주는 뭐고 전체 주주는 뭐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 점입니다. 어. 뭔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호하다 보게 되면 이것은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예. 그 다툼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분쟁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재계가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주주의 이익도 이사가 충실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 민주당이 넣은 이유는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우리 한국 주식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걸 좀 해소해 보겠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 점은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어떤 대륙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정합적인 이게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들어오고 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의 이 상법 개정안은 어떤 우리 그 사법 체계, 민법 상법과 같은 이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체계를 훼손한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는 회사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구조이고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맺고 그 회사에다가 이제 주식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굴리는 이런 구조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주주하고 이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 그 점이 법을 하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근데 법 체계의 문제, 맹점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 의무를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주주도 제가 보기에는 주주라는 게 종류도 많잖아요. 최대 그렇습니다. 주주도 있고 소액 주주도 있고 단기 투자하는 주주도 있고 장기 투자자도 있고 외국 주주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충실 의무를 다 하죠? 그 점이 재계 측에서 우려하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주가 있고 단기 주주가 있고 예. 또 공격하는 주주가 있고 방어하는 주주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사는 누구 쪽을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될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5년, 10년 후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산 매입을 하는데 소액 주주들이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당장 현금이 많이 나가서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이 줄 수도 있고. 배당을 그래서 주주 이사한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 특별하게 이 법안에서는 이사를 보호하는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사 보호장 방하는 장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이사에 또 소송 비용이나 좀 지급해 주자. 소송 비용. 예. 주주한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이사가. 예, 네. 그런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거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가 이사 편에 그걸 이제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예. 소송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소송 비용. 예, 그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사로서는 굉장히 피폐해지거나 어떤 재산적인 그 손해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송 비용도 그렇지만 이사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을 경우에 주주의 소송이 들어오면 조금 소송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면책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면책의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면책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국민적 공감대.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개정안을 약간 어떤 효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면책 조항을 넣는 것은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되면 현재 시행은 1년 후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주로부터 소송이 늘어날 거다. 소송이 남발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기업 경쟁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는 좀 합리적이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법원을 가거나 뭐 변호사를 이렇게 조력을 받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다지 빈도수가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다른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송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걱정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안을 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한국 주식의 고질적인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그러면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올 거다. 혹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만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뭐 수백 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털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 지금과 같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완화되어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멍해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가를 올리는 게 뭐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기업의 이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또 우리나라 대주주들의 뭔가 불합리한 소액주주들을 좀 등한시한 결정.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알짜 기업을 중복 상장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합병 비율을 소액주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조금 막아보자 하는 그런 요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네, 그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점을 뭐에 대해서 여당하고 정부 측에서 내건 이제 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도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었지만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네.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100만 개가 넘는 이 상법 개정안, 예. 그다음에 2천 몇백 개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 이거 둘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제 통과된 것은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네. 이런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큰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법무팀이 있고 해서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게 예. 완벽하게 대응할지 안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 법무팀을 꾸리지 못하는 또 외부의 조력을 받기에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 점 또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거나 뭔가 대주주들의 소액주주들 이익을 보호하려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그나마 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주식회사 전부를 대상으로. 그 100만 개가 넘어요? 이 100만 개 넘어서 130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중소법인들 좀 걱정하겠네요, 이 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이복현. 이분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대통령 거부권을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정부의 금융감독원도 물론 감독기구 좀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정부 기구나 비슷한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국가기관에서의 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약간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할 때는 저도 여러 번 상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 소속을 했었는데, 근데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수없는 토론과 논쟁 끝에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 것은 좀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논란 예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금감독원장은 이제 아무래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상법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고쳤으니까 그대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거든요.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라도 해서 이 법안을 조금 무력화시켜야 된다. 혹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치하게 법 체계의 어떤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내는데 이번 것은 좀 그런 과정이 약간 뛰어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 이후에 뭔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 장치는 뭐 자본시장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거부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논의 대상으로 정식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자, 저희가 이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이 상법 개정을 논의했는데 상법 개정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다. 자, 의무화를 시킨다는데 왜 전자주총을 의무화한다고 이런 야당에서는 이걸 넣었을까요? 만약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뭐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어떤 전자주주총회에 참석이 쉬워지니까 주주들의 의사 반영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은 필요한데. 의무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논란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주주총회를 하기에는 주주 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인데 이 전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전자주총도 동시에 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전과 같은 팬데믹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에는 현장 주주총회를 못합니다.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만 개최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은 그런 경우에 관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보면 그런 경우에 관해 가지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현장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500만 명이 동시에 모바일을 접속하게 되면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에 또 접속을 했는데 제대로 접속을 못해가지고 투표를 못할 경우에 의사표시를 못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관해 가지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충실 의무 조항이 대해서도 하는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전자투표 의무화도 문제가 있고 뭔가 이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논쟁이 더 될 것 같네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강력 반발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알짜기업을 떼어내 중복 상장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들만 겨냥한 핀셋 대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